그런데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요.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증상이 이미 거기까지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제가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요, 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팀 스턴건에 김상욱 선수가 하고 있어요. 격투기 선수분이 계신데 이분이 조현병 환자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막이나 이런 것은 일단 알려진 것은 없어요. 일단 드러난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다른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다루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은혜의 그 보험 사기 사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한테는 이 사건이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은혜도 다룰 생각입니다. 김상욱 선수가 공격을 당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요, 그 범인이 원래 그 김상욱 선수의 그 수강생이었다는 점이고요, 또 2014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최근에 단약을 시작했다는 점, 이것까지는 알려졌어요. 물론 큰일 날 뻔한 사건입니다. 시칼로 사람 공격한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선수니까 그 상황에서 제압이 가능했지, 저 같은 일반인이나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김 선수를 공격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선수가 스파링으로 자기를 자꾸 때리고 괴롭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매너 있고 한 선수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증상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요, 치료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조차 공격으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증상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상태였고 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스파링조차 공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도 병동에서 근무할 때 이거하고 비슷한 경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분들하고 웃고 좀 잘 지냈어요. 같이 담배도 피우고 대화도 하고. 편집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관심이 조금 많았죠. 제가 근무하는 병동에 덩치 좋은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외모를 보면 이제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이 주장하는 망상이 그건데 자기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분은 조현병 진단받고 병동에서 이제 10수년간 계셨던 분이에요. 좀 오래 계셨죠. 그래도 지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평소에는 푸근했어요. 사람이 친절하고 항상 웃고. 자, 근데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 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노트에는 자기 망상들을 기록한 노트예요. 딴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줘요. 처음엔 저한테도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하고 그분하고 말도 좀 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그 노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의사하고 아마 수간호사까지는 그 노트를 보여줬을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의 노트를 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무척 좋은 일이었죠. 그 노트에는요, 자기의 망상 내용과 함께 자기 여자친구의 존재 이런 게 다 쓰여 있어요. 어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PD가 여잔데 이 PD는 내 여자친구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망상들이 있으면 그걸 쫙 체계화를 시켜놓은 그런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보여주고 나서요, 한동안 또 잘 지냈어요. 한동안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거실에 나오더니 저한테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병동에서 환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같이 탁구도 치고 또 식사 시간에 밥도 배식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평온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거실에 나오시더니 저한테 막 크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모습 처음 봤었는데 그렇게 고함을 질러가지고 약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보호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시 받아가지고 보호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거긴 또 열린 공간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곧바로 그 사람은 얌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이해도 조금 힘들었어요. 대신에 편집증에서 이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보호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곧바로 얌전해졌어요. 그리고요,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사건 중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2018년에 보도된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조울증 환자가 의사 진료실에 들어가지고 그 교수님 칼로 찔러진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말 많았고 이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 이제 정신질환자의 그 폭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겼죠. 그 덕분에 이제 관련 단체도 좀 골머리를 썩었다고는 해요. 왜냐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위험이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잡히고요. 범인이 이제 자기 스스로 정상방위를 주장하면서 해서 수술했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환자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집에만 은둔하면서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병원에서 이 진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이 병원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갔다. 주변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겠다고 용기 내서 찾아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모친도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의 망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동생의 신고로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했다고 하니까 일단 이전부터 이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망상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 정신에서는 초자가 자아를 검열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초자가 너 하지마 그만해 이렇게 그 제한을 거는데 이 제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범인 박 씨는요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고 원래는 뭐 항소심도 안 하려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뒤에 또 보니까 항소심 했더라고요. 항소심에서도 25년 받고 3심까지 가서도 25년으로 확정이 됐어요. 일단 뭐 심신미약 같은 건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그 증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치료하고 10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연구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자, 그러면 정신의학에서 이 연구는 그쪽에 이제 맡겨야 되는 거고요. 생물학적인 걸 따져야 되니까 생물학적인 걸 따진다고 해서 뇌가 문제라서 이렇다 하는 건 아예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신분석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범인 박 씨는 대체 왜 고인을 찾아갔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범인은요 사회적 단절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기를 치료하는 그 의사나 치료자가 유일하게 떠오르겠죠. 그 치료 과정이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실시한 대로라면 이 약물 위주 치료겠죠. 근데 이 정신과 약물이라는 게요 정신작용에도 영향을 미쳐요. 게다가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막 어디 아프고 갑갑하고 정신과 약물로 인한 뭐 부작용 이런 것들도 없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망상이 자리가 잡히면서 그때 먹는 약은 공격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망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주변에서 생기는 사소한 사건들도 공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때 이것을 두고 이제 해석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망상이 등장하면 아주 사소한 사실로 크게 부풀려 버리니까 여기서 행동 문제도 등장을 해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의사를 선택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것은요 프로이트의 사례를 예로 들면 슈레버가 자신의 박해자로 플래키 교수를 선택했던 것하고 같아요. 슈레버의 경우에는요 1차로 신경증이 발병했을 때 이 플래키 교수를 찾아가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박씨 역시도 처음에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병원 가가지고 컨디션 회복이 어느 정도 됐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도와주려는 의사의 태도에 존경심이 언뜻 드러났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약물이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존경스러운 치료자가 자신의 박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중에 박해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나타난 메커니즘을 김상욱 선수 기습 사건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 조현병이 시달리면서 딴 사람들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체육관 가가지고 수강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같이 운동하는 것을 받아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박해자로 선택될 수가 있어요. 이 범인은요 체육관 계단에서 이 선수를 기다렸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1대1의 상황이 연출이 돼야 돼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김동현 선수
유튜브에서 그 팀 스토컨 그 입구 영상 보면 되게 좋거든요. 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정도니까. 그러면 그 계단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1대1 상황을 연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 중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물론 뭐 예외라고 생각되는 상황도 있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인득 씨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무참히 그냥 다 그랬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 제작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결국 이 시선이 차단되는 공간에서 1대1의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때 그때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이 범인이 공격을 해서 이제 선수가 굴러 떨어졌잖아요. 이 범인은 자기 행동을 끝까지 실행시키려고 칼로 따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딴 사람들한테 다 노출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신체 능력 정도도 그 범인이 이 선수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어적인 차원에서 바로 제압이 됐는데 그리고 바로 얌전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선수를 해치고자 했으면 잡히고 나서 얌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강북 삼성병원의 그 의사를 살해한 박 씨도 검거되려고 했을까요?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허탈하게 앉아 있었대요. 이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사례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제가 그 자료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ML 사례라고. 이 라캉의 사례인데 그 당시 이제 생트안느 병원에서 라캉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라캉이 연구한 게 자기 처벌형 편집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라캉 같은 경우는 마르그리트 앙규에한테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정신분석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신에게 존재하는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결국 드물지 않아요. 강박증에서 비슷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나 했다. 그럼 착한 일을 하나 해서 이 균형을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방 청소를 했다. 아, 나 정말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그러고 나면 유리창 깨버리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막 사고를 치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거 좀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그거 보고 가서 도와줘요. 아, 그럼 다들 착하게 보잖아요. 딴 데 가서 이제 애 때리고 돈 뺏어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것은 강박증에서도 등장을 해요. 증상 구조 간에 자가치유 모델을 검토할 수 있으면 이런 현상이 등장한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증 범죄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처벌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증상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자가치유 모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엉뚱한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 뭐 그런 이론이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프로이트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상욱 선수를 공격한 범인이든 의사를 살해한 박 씨든 이 목적인 처벌받으면 얌전해지는 거죠. 이 마르그리트 앙규에는요 디플러스를 공격한 사건을 처벌받았어요. 그 사람의 병동 생활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얌전했고요. 정말 착한 노동자였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를 정말 착하게 하고 게다가 석방돼서 사망할 때까지 정신병적 상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주목할 만한 상태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를 살해한 박 씨도 그렇고요. 이 범인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거된 이후에 얌전해졌어요. 저항도 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처벌받는 겁니다. 이 망상이라는 건요.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고 표상과 생각의 수준에서 만들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 그냥 좀 특별한 믿음 일상생활에 있는 거는 이 망상으로 바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마도 그 사람이 계속 그 선수 밑에서 운동을 했다면 공격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운동을 그만두고요. 그때부터 이제 김상욱 선수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따라서 이제 표정과 생각의 수준에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겁니다. 과거 그 스파링했던 기억들 같은 게 섞이면서 자신을 공격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가공이 된 것이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선수의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요.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증상이 이미 거기까지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증상이 여기까지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처벌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앙주에도 그랬고요. 의사 살해한 박씨도 그랬고요. 이번에 A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으면 그때 이들이 얌전해진다는 그런 게 생긴 겁니다. 따라서 도망도 안 가죠, 이 사람들. 이 목적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 법이 되려고 하잖아요. 자신을 지배하는 질서를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내면의 규율을 처벌을 통해서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 얌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고 임세훈 교수님하고 이 김상우 선수를 공격하는 범인의 그 내용이, 그 메커니즘 자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약을 먹어도 증상은 발달을 해요. 약을 먹지 않을 때는, 약을 적극적인 거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그 어떤 박해자 문제하고 관련된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등장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 사건을 조울증 지금 여기는 조현병이다. 그 둘이 어떻게 같냐? 예, 그 진단명 차이는요, 정신분석에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정신의학적 진단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본 메커니즘들 자체는 편집증 범죄로 설명되는 그 틀 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먹어도 결국에는 이 증상이 발달하면서 자기 처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날 때 그것들이 이런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전에 좀 예민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망상에서 대상 선택의 문제가 좀 관계가 되어 있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기 보호라는 차원에서요.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럴 때는 뭐 미리 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